아유, 이제 자지 말라고 잔소리는 지겨워. 보세요. 지금부터 오늘 건 좀 빡세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융합 질문이잖아. 과학하고 논리학하고 좀 섞어놨지. 네.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어떤 대상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라는 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예요. 상호 배타적 상태라고 하는 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과 논리학의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 과학 쪽은 구체적으로는 역학인데 두 가지 관점이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는 고전 역학, 두 번째가 이제 양자 역학이죠. 고전 역학에서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세계가 거시 세계든 미시 세계든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가 없어요. 절대. 양자 역학은 좀 다르죠. 양자 역학은 거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못해. 반면에 양자, 전자들의 세계인 미시 세계에서는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얘네들의 차이점을 살펴봤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대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하느냐. 매번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얘를 문제로 낼 거 아니야. 얘가 차이점이지. 또 뭘 내겠어? 얘를 문제로 내겠죠. 얘는 공통점이니까. 그렇지? 얘를 물어본 게 여러분 그 5번 문제인가요? 6번이었나요? 5번이었나요? 5번 문제잖아요. 이 두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5번 문제다. 언제나 이건 출제된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여기야.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 문장 하나만 똑바로 잘 읽으면 돼요. 문장 하나만 똑바로 잘 읽으면 된다. EP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EPUS 거시 세계와 달리 뭐뭐와 달리 그래서 차이점이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그 차이점이니까 미시 세계에서는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가능해. 그럼 거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야지. 자연스럽게 대립상 추론이 돼야지. 지금 세계를 둘로 구분해놨고 거시 세계일 때와 미시 세계일 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시 세계에서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대립상 추론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5번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를 아주 잘 내놓은 게 두 번째 문단 마칠 때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로 맞춰버리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야, 우리가 그러면 달을 보지 않고 있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이런 질문은 정말 엉터리 질문인 거죠. 양자역학자들도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어디에서만 허용한다고? 미시 세계에서만 허용한다고. 근데 달은 분명히 거시 세계에 있잖아. 엉터리 질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반론을 딱 보고서 그러면 거시 세계에서도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출제자들이 함정을 파는 거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논리학으로 가봅시다. 논리학이 관점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있어요. 첫 번째가 고전 논리학, 두 번째가 비고전 논리학인 LP. 고전 논리학은 이치 논리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우리가 지난주 잘잘국에서도 풀어봤어요.
고전 논리학에서는 진리치가 오로지 두 개죠.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참이면서 거짓일 수가 없고 거짓이면서 참일 수가 없다. 얘도 대립적이다. 반면에 LP에서는 진리치가 몇 개야? 세 개지. LP도 지난주에 자유중국에 풀었지. 기억나죠? LP는 진리치가 세 개야. 어떤 명대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진리치인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들었던 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 중에서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쟁이 문장은 언제나 진리치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더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4P, 5P에 이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질문을 읽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두 번째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5P가 거짓말쟁이 문장의 진리치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구간인데 이걸 사실 그냥 차분하게 읽으면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은 그 문장 자체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인데 그걸 거짓을 해버리면 참이 되는 거니까 그 문장이 참이라면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걸 갖다가 쭉 설명해 준 거야. 여기를 읽기가 어려워했다면 이제 4번 문제 같은 걸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5P 읽으면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건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그러니까 지금 문장 중에 자기지시적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지시적 문장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아닌 놈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니까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는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말쟁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치? 요 말장난을 갖다 물어본 게 4번인데 선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은 마지막 문단인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태도 하나를 내가 말을 할 건데 이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 그 내용들을 좀 보자면 고전 논리라는 거는 전권 긍정의 규칙이 성립을 해요. 이것도 지난주 잘잘국어에 나왔단 말이야. 고전 논리학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LP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권 긍정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단 말이지. 이때 P는 우리가 전권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나와 있는 Q는 우리가 후권이라고 할 건데 이때 고전 논리학에서는 조건문이 참이고 전권이 참이라고 하면 후권의 진리치를 몰라도 반드시 참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100%지. 언제나 참인 거야. 참이면 참인 거야. 근데 LP에서는 다르단 말이야. 전권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에 후권이 거짓이라면 이때 조건문은 뭐가 된다?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기호로 바꿔보세요. A면 A잖아요. 근데 얘는 B인데 C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 얘는 LP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6번째 문단 읽을 때 고전 논리학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을 한다. LP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만 취하고 넘어갔어도 4번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답 선지가 되는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언제나 의존 정도가 정답 선지의 근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6번째 문단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단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고 문장을 길게 써놓기도 했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면 한 번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넘어가라고 그랬죠. 빨리 넘어가라고 그랬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왜? 정답 선지의 근거는 무증명 뭐에 있으니까. 사실 6번째 문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에서는 전권 긍정규칙이 성립을 하고 얘에서는 안 한다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 굳이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취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혹시라도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틀리면 된단 말이야. 이 점 날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고 6번째 문단 한 5번씩 읽어버리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6번째 문단에 5분씩 써버린단 말이야. 시간을 이해하려고. 근데 5번 읽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한마디로 해서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티어가 높은 친구들이니까 실전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해야 돼. 물론 이제 지문탕 읽고 문제다 풀고 오답 정리 다 하고 나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근데 초벌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모의고사처럼 푼다고 하면 이해 안 됐으면 빨리 넘어가야죠. 아까도 얘기했죠? 얘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4번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다. 못 풀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그래야 수능 전체를 다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좋습니다. 지문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갖춰야 되는 태도는 요거 2개. 문제를 좀 보죠. 1번은 틀리면 안 돼요. 정답은 3번이고 고정역학적 관점에서는 관찰과 상관없이 대상은 존재하는 거죠. 2번은 이 문제를 잘 뜯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지문의 3번째 문단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왔나요? 3P의 양자 컴퓨터가 잠깐 언급이 되거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연산하는지는 설명 안 해줘. 그걸 문제로 구성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문제 보기의 내용을 3P에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아. 아마 지문 길이를 고려해가지고 문제로 뺀 것 같은데. 보기 해석해야죠? 보기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보기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양자 컴퓨터는 연산을 몇 번만 한다? 연산을 몇 번만 한다고 했어요? 첫 줄에. 한 번만 한다는 거야. 무조건 한 번만 연산하는 거야. 근데 일반 컴퓨터는 몇 번 합니까? n자리 이진수를 갖다가 연산한다고 한다면 이때 이진수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나오니까 2의 n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2번씩이나 나와요. 보기 첫 줄에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한다. 이게 나오죠. 밑에서 셋째 줄에 단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자리든 두 자리든 10자리든 무한대 자리든 상관없어. 무조건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답을 엉뚱한 고르는 건데 정답은 4번이었어요.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서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4자리 이진수라면 2에 4승하니까 16개가 나와야 맞지. 16개의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1번. 양자 컴퓨터는 상태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는 뭐에 따라 달라져? 이진수의 자릿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문장이지 1번은. 2번. 3비트를 사용해서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그러면 일반 컴퓨터는 3자리 이진수니까 몇 번 해야 돼? 8번 해야지. 양자 컴퓨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8배 차이가 나잖아. 6배가 아니고.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칙 연산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이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일반 컴퓨터에서 한 자리 이진수면 2에 1승하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이지.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가 2배 더 느린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5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니네 5번 선지 판단을 잘해야지. 5번 선지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했죠? 뭘로 고치면 맞아요 이거? 2배 빠르다가 아니고 같다. 같다가 맞지. 3자리를 연산을 하든 6자리 연산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무조건 몇 번이라고 그랬어? 3번이라고 그랬지? 근데 5번 선지를 갖다가 어떤 친구들은 3자리니까
2의 3승이니까 8. 6자리니까 64. 에이 8배 빠르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맞아도 틀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자릿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몇 번이라고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이에요. 만약에 이딴 식으로 판단했으면 맞아도 틀린 거. 알았죠? 정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정답은 2번. 이거 뭐 설명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자기지시적이다. 이거 거짓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냥 거짓 나와. 아니, 모순이 나오지.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를 거짓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지 않다죠? 이건 뭐냐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문장 자체가 모순이지 이미. 거짓이 될 수가 없지. 정답은 2번인 거고 틀린 친구들은 4번, 5번을 많이 고르더라. 포함관계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명 다 하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이건 이제 문제 푸는 태도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좀 복잡하면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복잡하면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니은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P이면 Q이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P면 Q이다를 뭐라고 그랬어? 조건문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선지에서 니은이 나오면 다 조건문으로 바꿔. P면 Q이다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P가 나오면 전건으로 바꾸세요. Q가 나오면 후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를 다시 구성해 놓으면 판단하기가 훨씬 쉽다. 정답 5번이죠?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고전 논리에서는 조건문이 참이고 전건이 참이면 후건은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히 5번이 나오는 거야. 1번 LP에서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거짓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 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2번 LP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아니라고 그랬지? 조건문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은 거짓이 된다. 3번 LP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아니라고 그랬지?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 그러면 후건은 거짓이 나온단 말이야. 사실 2번 선지랑 3번 선지는 둘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선지로 구성을 한 거지. 4번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각각 거짓이 아니야. 고전 논리에서는 거짓이 아닌 건 뭐라고 그러죠? 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건문과 전건이 각각 참이라면 후건은 거짓이다. 아니죠? 참이면 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것이다. 다시 한번 선지를 복잡하게 구성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봐. 이걸 니은을 P면 Q이다로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선지에다가 정신 나가요. 조건문으로 바꿔가지고 선지를 읽어버리면 그래도 읽기가 편하다. 일단 5번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 일단 선지 보기 해석할 때 A하고 B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A는 얘야. 이렇게 한 편이지. 이게 A고 그 다음에 B가 이 친구들이죠. 얘랑 하죠. 얘가 B. 그치? 그러면 A는 상호 벡터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B는 상호 벡터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한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B도 거시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미시 세계에서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B는 일단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좀 특정을 하고 가야 되겠죠. 기억 니은은 전자가 있으니까 미시 세계지. 디귿 리을은 패기가 있으니까 거시 세계죠. 그쵸? 그러면 A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상호 벡터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치? B는 기억 니은은 상호 벡터적 상태 공존 인정해. 디귿 리을은 안 돼. 거시 세계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선지로 가면 정답은 5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니은은 분명히 뭐야? 리을은 거시 세계지? 거시 세계가 참이 아니래.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거짓이 나와야지. 참인 동시에 거짓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쵸? 거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1번.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겠죠? A는 고전 쪽이고 기억은 미시세계인데 어떤 세계든 상관없이 배타적 상태의 공존은 안 되는 거예요. 2번. B는 기억이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한대요. 맞는 말이죠. 기억은 미시세계이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 가능하단 말이야. 하지만 디귿 거시세계는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공존이 안 되니까. 3번.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공통점. A와 B의 공통점. 거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 다 3번 몰라요. 왜? 양자역학자들은 거시세계에서도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거든. 4번.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배타적 상태의 공존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그 다음 질문. 아마 이제 오늘 세트 중에서 얘가 이제 가장 무난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질문 읽을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서를 벌여서 우리가 기출지문을 거의 한 9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쉬운 질문이 나오면 나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뭘 공부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실제로 보면 솔직히 나는 이런 질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연습하기는 얘는 정말 좋거든요. 문제 푸는 연습하기보다는 지문 읽는 연습하기는 되게 좋은데 지문 난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자꾸 읽기 태도를 갖다 의식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질문 가지고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인물이 벌써 몇 명 나오냐면 4명씩 나와요. 인물이 여러 명 나오면 당연하게 우리 뭐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언제나 성격이 거지 같기 때문에 인물 쫙 늘어놓고 비교시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해야 돼? 공통점 찾기 생각해야 돼. 이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지.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게 뭐야? 시대 구분이 많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통시적 구조. 통시적 구조의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통점 찾기를 구분하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문장 한 2가지만 똑바로 읽으면 되는데 니은은 뭐 3필했어요.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을에 관련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디르켐이고 디르켐의 이론을 구체화시킨 게 파슨스 스멜서니까 파슨스 스멜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디르켐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파슨스와 스멜서인 거고 사피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이건 뭐지?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기본적인 입장은 디르켐이랑 같은 거고 파슨스 스멜서랑 똑같은 건데 이제 사피레스의 뒤에 보시면 차이점 쭉 써있죠? 차이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연습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잘 읽는 친구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되는데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지금 중심화자가 집합의뢰인데 이 집합의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디르켐이고 디르켐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속의 세계에 살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성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했어요. 성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집합의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의 상황이 속의 상황인지 성의 상황인지를 판별한다라고 1P3에서에 써놨어. 이게 디르켐의 첫 번째 입장인 거지. 근데 이것을 구체화한 파슨스와 스멜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성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성은 사실 성스러움인데 성스러움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얘를 뭘로 바꿉니까? 가치로 바꿔요. 3필에서 보시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편적이라는 말도 같이 붙입니다. 그럼 성스러움, 성은 보편적 가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스러움에 보편적 가치에 뭘 부여하냐면 도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의 범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스러움은 보편적 가치고 보편적 가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 성스러움은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성스러움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것 같으면 얘만 쓰는 게 아니고 얘로 쓰고 얘로 쓴단 말이야. 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속은
일상생활이 0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생계 수단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속에 있을 때는 목표와 규범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뭉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범주니까 출제자가 속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속 또는 일상생활 또는 생계수단 또는 목표 규범 또는 이해관계 이렇게 진술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얘 말고 나머지 4개를 봐도 자연스럽게 속으로 바꿔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 연습 우리가 안 했냐 그러면 했단 말이야. 언제 했어요? 비트겐슈타인 질문하면서 했어요. 봐봐, 눈치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 비트겐슈타인 질문하면서 했단 말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3강인가에 있었어요. 확인해봐. 그때 우리가 범주화 시켜야 된다. 범주화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 질문하면서 할 건 요 2개. 문제도 사실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설명했던 이 범주화, 읽으면서 범주화하는 작업, 이걸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9번 문제 선지 판단하실 때는 3P 3S에 너무나 정답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1번을 바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선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성과 속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속에 있다가 성으로 나온다 그랬지? 성을 중심으로 뭉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보세요. 사람들이 목표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목표 규범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네. 속이네. 틀렸지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행동하는데. 3번. 사람들이 생계활동을 위한 최적의 생계활동? 속이네? 틀렸잖아. 4번.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외면한다? 아니죠. 위기상황에 속인지 성인지 판별한다고 그랬죠. 비상했을 5번.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도덕적 의미 어디 있었어? 성에 있는데. 얘가 상실되면 사람들의 90점이 사라지는 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범주화만 잘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1번 틀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 보기 해석할 때 굳이 뭐 세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이 친구들이 지금 뭐합니까? 문제 상황이 생겨가지고 집합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속에 있다가 다 어디로 기어나가? 성으로 기어나온 다음에 지금 속인지 성인지 판별하겠지? 그리고 얘네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쎄쎄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융합이 돼? 안 되지. 가치의 일반화? 안 되지. 가치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지 일반화라는 건 하나로 모이는 거니까. 2번을 고르셔야 되고 4번 고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제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의 개념이 없어서 그럴 텐데 중앙언론이 생산수단이고 경찰이 권력이에요. 질문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대망의 오버시팅을 좀 읽어봅시다. 얘들아 너네는 그래도 기출을 지금 처음 보는 애들이 거의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지금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틀렸으면 다시 풀어서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기문 하면서 너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해오라는 거 공부해온 사람 손 들어봐. 좋아, 내가 물어본다. 톡주. 통화정책 누가 한다고? 중앙은행. 수단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다시 뭐라고요? 틀렸어요. 그린이 뭐라고 그랬어? 공부해왔다며. 뭐야? 네. 그 그림만 있어요. 혹시 발음 맞았나요? 방법. 통화량이랑 이자율을 건드린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 물가를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른다고 했지. 그치? 내가 이거 공부하라고 했지. 왜? 이걸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이 질문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3P에. 어? 나오잖아, 4편 나오고. 그치? 당가고 싶은 첫 번째는 제발 배경식으로 갖춰라. 특히 이 질문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딱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교수가 뉴스에서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학부 4학년 학생도 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망언을 날렸단 말이야. 병신이. 못 풀기 뭘 못 풀어. 다 풀 수 있지. 응?
뉴스에 나온 몇 안 되는 지문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 어렵긴 하죠. 근데 막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나 싶어, 이제 와서 보면. 어쨌든, 배경 지식으로 좀 갖춰라. 내용들을. 그리고, 뭐,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경제지문을 계속 읽고 있는데, 경제지문에 항상 나오는 건 상관관계하고 수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관관계 수식은 벌써 그 과학기술 지문하면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출제자 놈들은 국어 지문에다가 수식을 왜 준다? 문제로 내려고 준다. 문제로 내려고.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 봅시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수식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세미나 해볼 거는 요거.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수식이 문제로 나오는 건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맞는데 이 수식이 그냥 문제로 나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지문은 수식 두 가지가 이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 이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만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 문제 풀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지문을 읽어봐야 되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지문을 한번 이해해보자. 알겠죠? 요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P, 2P에서 4P, 그 다음 마지막에 5P 그리고 얘랑 호응하는 지문이에요. 첫 문단의 중심 내용이 정부의 정책수단이거든요. 이 정부의 정책수단이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정부의 정책수단이라고 하는 게 2P부터 4P까지 소개되어 있는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는지가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을 오버슈팅이라고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지문 전체의 구조를 보자면 정부의 정책수단이 핵심 내용이라고. 오버슈팅은 단지 문제 상황이고.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이 너무나 우리에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지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첫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시고 여기서 중심 화제를 끌어낸 다음에 2P부터 4P까지 읽어놓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지문에서 뭘 얘기하자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지문을 끝내야지. 사실 중심 화제가 여기 또 나오니까 내가 우리 호응하는 구조가 그랬잖아. 언제나 우리는 중심 화제로 돌아가야 돼. 까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안 그러면 진짜로 머릿속에 오버슈팅 띵 하나만 남는 거야. 알았죠? 물론 1P하고 5P는 2에서 4P까지 내용이랑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극하잖아. 얘가 극상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문 전체 구조로 보자면 중심 화제는 언제나 까먹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읽어왔으니까 정리하면서 저 수식 이용하는 걸 좀 같이 해봅시다. 지금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는 오버슈팅이라고 환율의 오버슈팅은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국내에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가 첫 번째 경우예요. 이게 4P 마지막에도 써있고 4P ES에도 써있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환율의 변동. 근데 이 환율이 단기와 장기에 달리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장기 환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3P고 단기 환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4P가 되는 거야. 장기의 환율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무슨 환율이라고 되어 있냐면 균형 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균형 환율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모가 외국 물가, 그 다음에 분자가 자국 물가야. 장기의 환율은 경직적으로 움직인대요. 신축적으로 움직인대요. 물가부터 합시다. 장기의 물가는 경직적이에요. 신축적이에요.
읽어왔잖아. 경직적이야, 신축적이야. 장기의 물가는 신축적이지? 그치? 환율도 마찬가지로 신축적이래요. 그리고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3B에 실질 통화량. 실질 통화량 어떻게 구한대? 물가분의 통화량. 맞아요? 우리는 수식을 이용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요. 왜냐? 왜 그럴까 도대체? 물론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왜?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에서 뭡니까?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분자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화정책에서 뭘 배웠냐면 국내의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은 떨어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른다고 했어. 이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오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 분모가 동시에 커졌으니까 실질 통화량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는 얘기죠. 얘는 안 변한다는 얘기죠. 얘는 안 변해요. 장기로 보면. 그리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는 자국이죠. 자국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국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환율은 당연히 오르는 거야. 알았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이거를 텍스트 그대로 오를 때 오르고 오른다 하고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식을 좀 이렇게 활용해보자는 말이야. 출제자들이 이 수식을 왜 줬느냐 연결해가지고 판단해보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 올라. 왜 올라요? 실질 통화량으로 계산해. 뭔 소리야. 얘는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물가가 올랐어? 그럼 환율도 오르네. 분자가 커지니까. 실질 통화량은 왜 반응이 없어? 분자 분모가 다 커지니까. 이게 장기야. 근데 단기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되겠죠. 단기에는 일단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경직적으로. 경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입이 끝에 써 있어요.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올랐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이 물가의 경직성과 환율의 신축성, 이 둘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문제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물가가 경직적이에요. 분명히 국내 통화량은 증가했죠. 그러면 물가는 가만히 있겠죠. 아니면 바뀌는 정도가 굉장히 적겠죠. 그렇지? 실질 통화량 공시가 하나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면 단기에는 물가는 거의 안 변하지만 통화량만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화량이 증가해버린다고 한다면 시장 금리, 이자율은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는 떨어집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 뭘로 할까요? 지난 시간에 내가 무슨 은행 얘기했지?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에서 이자를 원래 5% 줬다가 이제는 0.5%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여기 있던 돈 다 빼가지고 우리 중국의 예를 들어서 칭따오은행 이런 데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3%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돈이 다 일로 빠져나간다고. 맞죠? 해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많이 돼.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대요?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은 오르더라. 이게 이제 4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추면 좋은 배경 지식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사탐에서 경제선택학 친구들은 이걸 배우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경제 누구 선택해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출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해봐. 얘네가 미국인일 때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원화 가지고 하겠어요? 달러화 가지고 하겠어요? 당연히 원화 가지고 해야죠. 우리나라 주식은 달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니네는 들고 있는 돈이 원화야, 달러화야? 당연히 달러겠지. 그럼 달러 들고 한국에 와가지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 아니야. 삼성전자 매수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째고 싶어. 그러면 돈 찾을 때는 뭘로 찾을 거야? 원화로 찾겠지? 미국으로 쓸 때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전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야? 국내 주식시장에 다 투자했어? 그거 들고 중국으로 가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그 달러 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해져요, 많아져요? 당연히 부족해지죠.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남아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들고 튀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일단 흔합니까? 귀해집니까? 귀해지는 거죠.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달러를 그냥 하나의, 외화를 그냥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보통의 상품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야.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전부 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면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 그쵸? 이걸 화폐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1달러에 2,0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환율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지. 2,0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내가 2,000원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달러밖에 못 샀는데 이제는 1,000원 가지고도 살 수 있어. 왜? 내가 가진 1,000원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2배로 올랐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라고 떨어지는 거라고? 떨어지는 거라고. 환율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자국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한다. 1달러에 2,000원인 거랑 1달러에 1,000원인 거랑 자국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더 높은 건 언제야? 얘라고. 얘. 1,000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1,000원 가지고도 1달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환율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국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여러분 EPS 봐봐. EPS 뭐라고 써있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이게 뭐래? 환율이지. 니네 이거 수식으로 썼어 안 썼어? 봐봐, 안 썼잖아 이 새끼들. 써야지. 기계적으로 쓰라고 했잖아. A에 대한 B의 비율. 그러면 쓰라고 했지. 분모가 뭐야 그러니까? 외국 화폐 아니야 외국 화폐. 분자는 자국 화폐잖아요. 자국 화폐. 교환의 비율은 여러분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봐봐. 그러니까 1달러에 2,000원이라고 하는 건 분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가 커지는 거야. 자국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분자가 작아진다고. 지워되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구간을 좀 한번 이해해보자.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두 가지로 설명했어. 첫 번째, 외화의 공급이 뭐였다고? 줄어든다. 두 번째, 얘는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 알았지? 요건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갖추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알아두시고. 어쨌든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어쨌든 가만히 그냥 두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기에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해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한 번 더 환율이 올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예상되는 건 한 번만 올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이 더 오르니까 다시 얘는 예상이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 근데 예상과 달리 한 번 더 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좋아. 이게 이제 2P부터 4P까지의 중심 내용이고 한 가지를 더 조금 더 보자면 그 4P의 밑에서 3S부터 요렇게 문장이 써있단 말이야. 밑에서 3S 시간이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는 물가 경직성이랑 비례관계.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2024년 오늘 3월 3일인가요? 이때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이 발생했어. 그러면 25년 3월 3일까지는 오버슈팅 현상이 지속될 거란 말이야. 근데 34년 3월 3일이 되면 이때는 지속이 안 돼. 왜요? 시간이 흐르니까. 얘는 장기인 거지. 얘는 뭔 거야? 얘는 단기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단기에서 장기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장기는 물가도 신축적이고 환율도 신축적이어서 어쨌든 환율은 한 번 오른단 말이지. 그러면 환율 개념으로 보자면 두 번 올랐던 게 이제는 한 번 오르는 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오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두 번 올랐던 게 한 번 오르는 걸로 환율이 떨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정리했던 요만큼 있죠? 이것과는 반대 현상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문의 텍스트로 그걸 그대로 써놨어. 볼까요?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의 오버슈팅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장기의 환율로 수렴하게 된다. 봐봐. 이 현상의 반대 현상이 이제 발생한단 말이야. 해볼까요? 물가가 경직적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축적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물가분의 통화량. 그치? 물가가 처음에는 경직적이어서 단기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장기로 갈수록 올라요. 통화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상태니까 실질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복귀하겠지. 단기에는 커졌잖아. 커졌던 게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수준. 금리도 마찬가지겠죠. 실질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랐던 것이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이고 얘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금리가 아까 전에 NH 녹여보는 얘기했잖아요. 이자율이 0.5%였는데 다시 5%로 복귀했어. 그러면 칭따오뱅크에 넣었던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제는 NH 녹여보내으로 다시 투자를 하겠지.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금이 다시 뭐 한다고? 유입되는 거예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랐던 환율이 내려갈 거야. 중간에 한 단계 건너뛰었네요. 여기죠. 자국화폐 가치? 자국화폐의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고 환율은 이 정도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얘 대입상을 물어본 게 얘고 얘가 문제로 나온 게 16번이었나? 몇 번이었죠? 15번. 문제 빨리 풀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12번은 안 틀려야 맞지 않을까요? 정답은 1번인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단 말이야.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맞아요? 국내 통화량 증가하면 장기의 실질 통화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맞죠. 3P 제일 마지막 문장에 써있잖아. 아까도 봤지만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도 같이 오르니까 실질 통화량은 사실상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뒤가 틀렸네.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다. 장기의 환율은 뭐 한다고? 오른다. 장기의 환율은 오른다. 알았지? 1번이 정답인 거고 2번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보다 그러니까 장기의 경우가 단기에 비해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우리 아까 전에 해봤지? 장기의 시장금리는요 거의 안 변합니다. 단기에는 쫙 떨어지죠? 하락폭이 큰 거죠.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정 속도가 빠른 건 신축적인 환율, 느린 건 경직적인 물가.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오버슈팅. 그치? 그 다음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시장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왕창 빼는 거야. 그치? 조금 내렸는데 돈을 왕창 다 빼. 다 중국에 내려박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화는 더 부족하겠지.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르겠죠. 오버슈팅의 정도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인과관계니까. 5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큽니다. 그러면 구매력 평가서를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오버슈팅이 해소될 때까지 오래 걸린다. 물가 경직성이랑 아까 뭐라고 그랬어?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5번도 맞는 말이 된다. 13번 설명 안 할게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4번 보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단 말이야. 두 번째부터 한번 보자.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여기까지만 읽어놔도 여러분들은 A국의 오버슈팅 터지겠다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지문에 2P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오버슈팅의 원인을 두 가지로 줘요. 첫 번째가 물가 경직성, 두 번째가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다시 돌아가시면 A국 국민들은 불안해. A국에 투자하는 애들도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A국의 채권 샀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 그 돈 빼가지고 B국 채권사로 튀겠네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글이 써있어요.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A국의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 거죠? 불안심리에 있는 거죠. 불안심리가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이끌어낸 거죠. 아까 전에 지문에서는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물가 경직성 때문에 있었지? 이게 원인이었잖아. 지문에서는. 보기에서는 뭐가 원인이야? 불안심리가 원인인 거야. 불안하니까 A국의 투자자금들이 다 뭐 한다고? 돈 들고 외국으로 딴 데로 뛴다고. 그럼 뻔하잖아. 해외 투자자금 유출이 심해졌기 때문에 A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버슈팅이 발생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문이랑 다른 점은 여기가 없는 거야. 응? 이게 없는 거라고. 여기다 뭐라고 썼는데? 불안해심리. 불안해. 너무나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런 거야. 이렇게 된다. 그 다음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비국 상황이네요. 비국. 자, 미국에서는 해외 자금이 유입된대요. 계속. 왜요? A국에서 돈 뺀 놈들이 전부 다 B국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 비국 채권 사는 거죠? 비국 채권이 안전자였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우리 이거 추론할 수 있잖아. 비국의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비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지. 통화량 늘어나면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맞죠? 미국 물가는 오를 거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게 뭐야? 미국의 금리가 변동할 것이다? 변동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떨어지겠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정이 되냔 말이야.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B국 분명히 시간 좀 지나면 시장 금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A국보다 B국의 금리가 높아가지고 투자했던 해외 자금들이 다시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A국으로 가겠죠. 이렇게.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B국의 금리가 내려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유출됐던 게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국의 화폐 가치는 오를 것이고, 올랐던 환율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1번이잖아. 그치? 1번이야.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하락했어. 하락한다면 해외 자금이 유입됐던 것이 다시 A국으로 가니까 유입되니까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 맞지. 그치? 해외 자금이 다시 리턴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하면, 추론을 하면 정확히 정답이 1번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14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고심해서 판단해야 하는 선지는 1번하고 5번 말고는 없어. 왜? 2, 3, 4번은 다 지문과 모기에 있어. 2번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되었다. 맞지? 보기 해석할 때 그렇게 했지? 3번 장기에는 균형 환율에 도달한다. 맞지? 시간 지나면 균형 환율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장기로. 이건 지문에 써 있었잖아. 4비 끝에. 그쵸?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한데, 이건 보기에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보기에 그대로 써있지.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의 추세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가만둬야 된다.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보기에 써있잖아요. 3번도 4번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심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1번하고 5번이야. 5번 볼까요?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이건 보기에 써있지. 수입품 가격 상승한다며. 맞지? 이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한 다리를 건너뛰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결과거든?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정리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배경식으로 갖춰야 돼. 자,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한대요. 그래서 수입은 줄겠어요? 늘겠어요? 당연히 줄겠죠. 당연히 줄겠죠. 반면에 수출은 증가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 아니겠냐?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은 증가하는 거고 수출은 감소하는 거야. 알았지? 이걸 너네 외워? 너무 폭력적이지? 알아야 돼. 배경식으로 갖춰야 된단 말이야. 다시 환율 올랐어.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은 증가한다. 환율 내렸어. 수입은 증가한다. 수출은 감소한다. 알았죠? 갖춰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상식선에서 모두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수입품 가격이 올라요. 수입품 뭘로 할까요? 아이패드로 할까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지금 200만원 하는데 2천만원으로 오른 거야. 니네 그러면 아이패드 쓸 거야? 갤탭 쓸 거야? 아이패드 쓰겠지, 앱등이들은. 근데 나처럼 앱등이 아닌 놈들은 갤탭이 만약에 아이패드랑 비슷한 가격이라면 한번 질러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천만원이에요. 차값인데 아이패드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면 아이패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 줄어. 비싸지니까. 줄겠지.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라고 불러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인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줄겠죠. 줄겠지. 수요가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아이패드 사가지고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아이패드 수익 많이 할 거야? 적게 할 거야? 당연히 적게 하지. 살려고 덤비는 사람이 적은데 많이 수입하면 니네만 개손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덩달아 줄어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줄이는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수요는 뭐라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 애들이 더 맵등이들이잖아요.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야. 아이, 글씨를 너무 붙였었네요.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수요가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패드 사기가 비싸니까 안 살려고 한단 말이야. 이때 이 국내 수요를 줄여가지고 내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내수는 올라 떨어져? 떨어진다고. 내수가 떨어진다? 내수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이야. 알았지? 알겠지? 알겠죠? 이걸 내가 왜 배경치기로 갖추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경상수지의 개념이에요. 이건 다음번에 또 나올 테니까 오늘은 맛보기만 하는 거야.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뺄셈이니까. 수출이 더 많으면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치? 그때 플러스일 때는 흑자라고 하는 거야. 수입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니까 적자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환율이 올랐어? 그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거야? 흑자가 될 거야? 에이, 빼는 놈이 커. 뺄 놈이 커. 어? 빼는 놈이 크잖아. 수출이 늘어난다며 수입은 감소하고. 그러면 흑자라고 적자라고? 흑자라고. 환율이 떨어지면 적자인 거야. 이게 어디 나온다고? 재작년 기출 브레트 우즈 체제에 나온다고. 근데 이거 설명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이거 설명 안 해준다고. 왜? 이미 설명했는 걸 2018학년도에?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얘네가 이걸 알고 그 지문을 읽는 거랑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로 읽는 거랑은 천지차이란 말이야. 봐봐. 오늘도 경험을 했잖아. 통화량 증가할 때 이자를 떨어지고 물가 오른다를 알고 있었으면 이 구간은 그냥 아니 이게 내 지웠네요. 이 구간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아, 통화량 늘었어? 금리 올라가? 물가 떨어져? 통화량 없어? 통화량 늘었어? 금리 올라가? 뭔 소리야? 통화량 늘면 주는 거죠. 안 되죠? 떨어졌어? 올라가? 떨어져. 지난 시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있는 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크다. 알아야 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오늘 저 귀인이랑 삽주처럼 버벅거리면 뭐 어쩌겠어요. 내가 2년 전만에 막 쌍욕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신고하더라고. 안 돼, 그러면. 해? 공부해야 돼. 해놔야 돼. 얘네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근데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놓쳤잖아, 이 새끼들. 이걸 체험을 해봤어야지. 통화량 터졌어. 어머, 2절 되기네. 배웠던 거다. 이걸 딱 느꼈어야 된다고. 예습하면서. 근데 복습을 안 하니까 뭘 느껴. 해. 알았지? 해야 돼. 15번. 그래프가 3개가 나왔죠? A는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B는 올랐다가 내려가는데 원래 수준보다 높아진다.
C는 올랐다가 내려가는데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니네가 가장 판단하기 쉬운 건 뭐야? 얘 아니겠냐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안 보여 왜? 어디 갔지? 아 그래 환율이지 환율. 환율이 아니라 어디 갔어? 아 내가 반대로 써놨네요. 옥천. 얘잖아요. 얘만 내렸다 올라가잖아. 시장 금리만. 그러면은 A가 시장 금리니까 내렸다 올라가니까요. 니은에 A 붙어 있는 거는 2번 4번 말고 없네요. 얘만 독종이잖아. 특이하잖아. 2번 4번 놓고 고민하는 거야. B.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원래보다 높아져. 그건 뭐예요? 확률밖에 더 있겠죠. 장기는 올라버리니까. 그러면 정답이 4번 나와야지. 이 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식을 활용해서 지문을 이해해보자. 아까 그렇게 해봤지? 실질동안이랑 공식도 우리가 이용해봤고 그 다음 뭐 해봤어요? 저기 균형 활용 외국 물가분의 자국 물가 저것도 활용을 해봤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공식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경제지문에서 공식이 나온다고 하면 또는 과학지문이나 기술지문에서 공식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로 나올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지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자. 알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저 옆에서 써놓은 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지문을 수능 끝날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그러면 니네가 한 30주 남았으니까 30번은 읽지 않겠나? 최소. 이 집은 30번 읽으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지. 그치? 나라고 뭐 이거를 각 잡고 앉아가지고 니네가 무슨 기술 과정 외우는 것처럼 외워가지고 다 알겠어? 자꾸 버리고 외워지는 거야. 응? 자꾸 봐. 자꾸 읽어보시고 태도를 갖다가 체화를 시키라고. 수식 나왔네?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가세요. 다음 질문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 이게 이제 지문의 설명의 대상이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이에요. 이 지문은 구조도를 그리라 그러면 아주 멋지게 그릴 수 있는데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어제부터 안 들었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일단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P1S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된다. 구성 요소를 분석해 놓으면 물어본단 말이야. 구성 요소 분석을 물어본다고. 그리고 EPLS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서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해야 돼. 부호화의 순서는 제일 먼저가 소스 부호화고 제일 마지막이 선 부호화다. 그러니까 이거 읽고 순서 판단을 안 했다 그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소스 부호화를 안 시키잖아요? 그럼 채널 부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채널 부호화 안 하잖아요? 그럼 선 부호가 안 돼. 되긴 돼도 정확히 될 수가 없지. 순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3P 제일 마지막에 수식 나온단 말이야. 부호율은 잉여정보 추가한 다음이 분모야 분자야. 분모지? 잉여정보 추가하기 전이 분자죠? 그쵸? 그 3중 반복 부호화는 하나였던 놈을 셋으로 만드니까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부호율이 0.33이 나오더라. 얘도 뭐 한 거지 지금 우리? 수식 중고 써먹어봤잖아 지금 이해할 때. 3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이 왜 0.33이야? 원래 하나였던 걸 3개로 만드니까 3분의 1이니까 0.33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할 일.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 그 선부호화에서 차동부호화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 문제 틀리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틀린 친구들이 아까 보니까 있던데 4P의 그 차동부호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차동부호화 직전에 기준신호가 중요한 거야. 기준신호가
근데 기준 신호가 하는 역할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비트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 기준 신호를 가지고는. 그래서 기준 신호가 양일 때 거기 지금 양양인가요? 양음양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뭐였죠? 양음양. 얘가 기준 신호. 그럼 어떻게 돼?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그래서 010이잖아. 그러니까 기준 신호를 가지고는 첫 번째 비트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앞에 거랑 비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엉뚱하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준 신호 같네 0, 다르네 1, 같네 0, 같네 0. 씨발 왜 010이지? 이런단 말이야. 기준 신호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준 신호는 얘만 첫 번째 비트만, 나머지는 앞에 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마지막 문제는 5번을 골라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지문에 상관관계가 2개 나와요. 상관관계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발생 확률, 기호 집합의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랑 정보량이 서로 반비례 관계더라. 그 다음 발생 확률이랑 비트수 있죠. 부호의 비트수 반비례 관계야. 이게 1P, 2P 나와. 1P 4S인가요? 5S인가요? 4S 나오나요? 1P 4S? 그 다음에 2P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너네가 상관관계를 정리해주고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끼리 상관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나와요? 기호들의 정보량과 부호의 비트수는 어떻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상관관계 2개 짬뽕 시켜가지고 새로운 원리를 갖다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하나 더. 아까 전에 범주화 얘기했는데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 좀 더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해봤어. 우리가 해봤는데 그냥 이름을 붙여보자면 동일한 의미를 다시 진출할 때 우리는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런 거 지문에서 1은 6, 2는 7, 3은 8, 4는 9, 5는 10, 6은 그럼 얼마라고 그랬어? 6은 얼마라고 그랬었죠? 1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11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1은 6이라고 했으니까 6을 물어보면 1이라고 답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다시 써주면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이게 왜 하냐면 이 지문에 엔트로피의 정의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호 집합의 기호들의 평균 정보량. 이게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엔트로피 정의야.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기호를 부호로 변환할 때 이때 필요한 비트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줄 수도 있고 1번처럼 줄 수도 있는 거고 2번처럼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얘는 얘인 거지.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뭐랑 상관관계 있냐면 발생 확률과 상관관계가 하나 있는 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뭐 할 때 동일할 때 이때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얘가 최대가 돼요. 최대가. 그러니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고 하는 건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기호를 부호로 변환할 때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최대가 된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왔다 갔다 만들어야지. 얘를 주면 얘를 떠올리고 얘를 주면 얘를 떠올리고. 그치? 이 왔다 갔다가 되는지를 물어본 게 이제 19번인가요? 19번 문제죠. 19번 문제. 정답 2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이면 발생 확률이 다른 거지. 그러면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즉 엔트로피가 최대가 될 수가 없다. 4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최대값이지. 기호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 뭐야 이거들. 얘가 최대값. 바꿔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서. 넘어간 게 우리 다 풀어버리죠. 18번은 정답 2번. 설명할 게 없다 이거. 이거 설명. 사실 18번 시력 테스트지 뭐. 이걸 틀렸으면 안과를 가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EP4S에 2번 써있잖아. 그치? EP4S에 써있어.
그대로 써있어요. 부호를 기호로 보관한다. 그쵸? 사실 20번도 지력 테스트야. 20번 정답률이 59%야. 여러분 선배는 장님입니까 이거? 왜 틀려? 왜? 1번 고르니까 틀린 거야. 1번 고르니까. 1번 고르니까 틀린 거예요. 선부호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선부호화, 부호화. 부호화는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는 거. 선부호하든 채널부호하든 소스부호하든 전부 전부 어디서 해? 어디서 해 전부? 그래 송신기에서 하잖아. EPS에 써있잖아. 우리 아까 읽었잖아. EPS 송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 그러니까 20번 이제 풀 때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1번 딱 읽고 맞네? 1번 치고 넘어가요. 헐 이렇게 틀리는 거지. 송신기에서 정답 5번이에요. 3중 반복부호와 이용해서 0을 부호한 경우 해봐. 보면 네가 지금 해보고 있잖아. 3중 반복부호로 0을 해보세요. 000, 001, 010, 011 이거 볼 거 있어? 없지. 그치? 이때 오류가 2개 이상 발생하면 011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1로 판정하겠지. 그러니까 오류가 정정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인 거죠. 헷갈릴 만한 선지가 없어야 맞다. 2번 선지 볼까? 허브만 보호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지. 정보량과 비트 수는 비례관계. 정보량이 많다면 비트 수도 많은 거죠. 맞죠? 2번 틀린 거야. 그래서 21번. 자, 보기 해석할 때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그럼 발생 확률이 모두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이 되겠죠. 이 기호를 부호로 변환할 때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겠죠. 발생을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비트 수를 한번 따져본단 말이야.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로 바꾼대. 그럼 모든 날씨 전부 다 몇 비트인 거예요? 2비트인 거죠? 0과 1이 비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부 2비트이기 때문에 평균 비트 수가 얼마? 2비트인 거야.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 2비트인 거야. 이것이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자연스럽게 틀린 거지. 2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2보다 크면 안 돼. 2보다 크면 안 되고 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한번 판단해보세요. 2번은 솔직히 틀리면 안 되지. 2번 고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손들 펜으로 써 금방 나오잖아요. 01, 0010이 아니고 1000이죠? 써보시면은 3번 3중 반복부호화 했대요. 그러면 110, 001 세 자리씩 끊어봐. 110 그러면 1이지. 001 그럼 0이지. 10 나오잖아. 101 그러면 1 100 그러면 0 101 똑같네요. 근데 서로 다른 단어가 틀렸고. 4번 날씨 비를 3중 반복한다는 수동부호에서 기준주로가 양이야. 근데 음양음 나왔대. 양이 기준주로고 음양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기준신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거 첫 번째 비트 판단하면 바뀌었으니까 1이야. 그 다음 바뀌니까 1이야. 바뀌니까 1이야. 안 바뀌니까 0이고 안 바뀌니까 0이니까 안 바뀌니까 0이니까 하면 얘는 1 나오고 얘는 0 나오니까 4번이지. 10 튀어나오니까. 맞죠? 10이 B가 맞잖아요. 그치? 5번 해보는 거야. 5번 똑같은 거야. 기준신호 양이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양양양 양양양 그러면 돼. 기준신호고 바뀌니까 1 안 바뀌니까 0 안 바뀌니까 0 안 바뀌니까 바뀌니까 1 0 그럼 뭐 나와? 00 나와. 00은 뭐야? 말금이잖아. 흐림은 0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근데 정말 출제자 형님들이 얼마나 개빡세게 문제를 냈냐면 아까 이거 잘못 이해한 놈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기준신호 가지고 다 판단한다고 그랬지? 대박이야. 해보면 돼. 1 0 10이다. 그래가지고 5번 고르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새끼들이 아마도 5번을 고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26%가 여기 몰려요.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원리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실제로 인력이 나오거든. 정답 4번이었다. 여기까지 할 거고, 그래서 하셨고, 아마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해가지고 공부했던 세트 중에서 오늘 이 4개의 지문 세트가 가장 여러분들을 빡세게 만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다음 주에는 괜찮아요. 뭐 어렵지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 꼭 오늘 오브스틱이면 공부해와라. 또 물어볼 거야? 아니 이게 나도 참 잘못된 게 이게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해와 그러면 잘해오면 선물 줄게 이래야 되는데 못해오면 조진다 이러니까 그냥 안 오는 건가? 잘해오시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잘 될 거 꺼내세요. 자, 보다 제일 처음이 이제 현대 세트인데 질문 있을까요? 18번, 19번, 20번, 21번 현대식 없지? 없어? 없으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천국이랑 말 아톤이랑 질문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주생전 여러분 주생전은 꼭 저 구글에다가 검색하셔가지고 전문 꼭 읽어보세요. 일단 얘를 왜 읽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수능 특강에 거의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꼴로 계속 실려요. 물론 너네 수능 특강에는 없는데 연계하지 않고도 낼 수 있어. 충분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두 번째는 개꿀잼이야. 벌써 재밌지 않냐? 주생 이 새끼 개쓰레기 새끼잖아요. 그잖아. 우리 여학생들은 이런 주생 같은 놈을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이제. 되게 혼자 졸라 진지하지 않냐? 우리가 보기에는 개쓰레기인데 혼자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구라치고 진짜 완전 나쁜 새끼. 재밌어.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고. 질문 없어요? 없어. 마지막에 고전시 없는 것 같네요. 독서는 내가 풀어주려고 가져온 건 6번이랑 11번 두 문제는 내가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질문 있으면 해라. 6번 먼저 볼게요. 6번. 자, 보기를 해석해보자. 보기를. 아래 표는 각 항목의 연말 잔액을 기록한 A국의 국제투자대조표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아래 표는 이제 A국 거예요. A국 거. 그 다음 A국은 B국과만 대외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요. 증권투자는 A국 거주자와 B국 거주자 간의 주식 거래를 반영한 거래요.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주식 거래는 주식을 발행한 거주자 측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지금 그 표는 어느 나라 거라고? A국 거지. 그치? 그럼 A국 사람들이 B국에 투자한 건 대외 금융 자산이야, 부채야?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A국 사람이 B국에 주식 투자를 했어. 그러면 A국 입장에서는 자산이야, 부채야? 내 거야, 빚진 거야? 내가 가져올 거야, 돌려줄 거야? 내가 가져올 거잖아. 그럼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그 표에서 자산 항목 중에 주식 투자 항목 있죠? 자산 항목 중에 주식 투자 항목 있잖아요. 이건 다시 누가 누구한테 했다고?
A국 국민이 B국에 투자하는 거까지 포함한 거라고. 그치? 그 다음 그럼 부채는요? 반대니까 B국 사람이 A국에 투자한 거지. 이걸 포함하는 거지. 이거까지 되죠? 그 다음 아까 전에 주식 투자할 때는 어느 나라 통화로 한대요? 거주자 측 통화로 한대요. 그러면 A국 사람이 B국에 통화할 때는 B국 통화로 투자하겠지. 맞지? 그 다음 B국 사람이 A국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A국 통화로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 분명히 B국 통화로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고 A국 통화로 투자한 금액이 있을 텐데 국제 투자 지표에는 뭘로만 기록한다고 그랬어? 에이, 지문에도 있고 표 위에도 있잖아. 국제 투자 지표에서는 기록할 때 뭘로만 기록한다고? 달러로만 기록한다고. 표 위에도 있잖아요. 답이 $1.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봐봐. 다시 봐봐. 자산 항목에 주식 투자해서 A국 사람들이 B국에 투자한 거 얘는 B국 통화로 투자한 걸 뭘로 바꿔서 기록한다고? 달러로 바꿔서 기록한다고. 얘는요. 부채는요. A국 통화로 투자한 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한다. 아, 기록한다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돼. 그 다음 단 A국의 통화도 B국 통화도 달러가 아니야. 그럼 바꿔가지고 했겠네요. 그 다음 주가의 변동은 증권 투자뿐 아니라 직접 투자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표를 좀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21년 대비 2022년의 증감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 이걸 갖다 좀 써놨는데 요거는 뭐 일일이 다 해석하고 선지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지 하나씩 읽으면서 판단하면 되고 일단 정답 선지 3번 먼저 봅시다. 비거래 요인 중 환율의 변동만 있었다면 2022년 비국 통화를 달러화로 환산하는 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를 갖다가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표의 가장 오른쪽 걸 보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비국 통화를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비국 통화를 달러화로 환산해가지고 기록한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봐봐.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가 어때요 지금? 플러스가 있어요? 없죠. 대외 금융자산 마이너스 100이고 증권투자 마이너스 50이잖아요. 특히 증권투자 마이너스 50이지. 그치? 비국 통화로 투자한 걸 달러로 바꿨을 때 어머 얘 마이너스 50이네. 그러면 줄어든 거지. 는 게 아니지 얘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제 5번을 많이 모르는데 5번 봅시다. 2022년에 비거래 요인 중 주가의 변동만 있었다면 A국과 B국 모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증권 투자 잔액이 감소하였다. 그럼 봅시다. A국의 투자 그럼 자산을 봐야 되겠지. B국의 투자는요. 부채를 보면 되는 거죠. A국 사람이 투자한 건 자산, B국 사람이 투자한 건 부채. 둘 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을 보시면 A국은 마이너스 50이고 B국은 마이너스 250이에요. 둘 다 줄어든 게 맞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왜 줄어들었느냐? 일단 나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처럼 푼다고 한다면 나라면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는 6번쯤 풀 때 시간이 한 10에서 15분 또는 20분 정도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5번은 맞다고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5번은 내 상식선에서 비춰보면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냐?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하죠? 나는 하고 있잖아. 나는 하고 있어요. 나는 주식 투자를 지금 19, 20, 5년째 하고 있단 말이야. 5년째. 그래가지고 어제 잔고를,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까봤지, 내가. 아까 전에 아침에 담배 피웠어. 몇 프로야? 마이너스 51% 수익률이야. 마이너스 51%야, 내가 지금 투자한 게. 미친 거다. 미국 주식 탔단 말이야. 이거 썰이 길어요. 나중에 해줄게요. 마이너스 51%야, 봐봐. 그럼 내가 왜 이 지경이 났을까? 왜? 떨어졌을 때 뭐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떨어지면 팔아야지. 내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죠.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잖아. 난 석주처럼 웬만히 떨어졌어. 아, 여기가 바닥이겠구나. 여기가 이제 1층이다, 로비다. 근데 왜 그걸 지하 50피까지 있는 거야? 그니까 지금 마이너스 50%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자. 석주 너 주식하면 안 된다잉? 너 망하는 거야. 너 그러면 나처럼 되는 거야. 알았어? 떨어지면 파는 거 맞지, 상식적으로. 그치? 여기 주식살 줄였죠, 지금 둘 다. 왜? 떨어졌으니까.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노름하는 새끼들은 5번이 틀렸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왜 팝니까?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를 때 사야 되는 거고. 성주 위험한데, 진짜 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조금만 얘기하면 오늘 시간 좀 못 쓰니까. 내가 산 종목 중에 여러분 e스포츠 좀 좋아하나요? 좋아합니까? e스포츠? 롤? 좋아해요? 롤 좀 하니? 요새는 롤 그전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1등이잖아. PC방 점유율이. 나도 롤을 많이 했지. 나는 벌써 시즌 3 때부터 했으니까. 몇 년도야? 2012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내리 몇 살이니 그때? 7살? 초등학교도 안 갔죠? 그쵸. 나는 그때부터 했어. 그때부터. 페이커 데뷔할 때부터 했어, 내가. 재밌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 롤판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중국 기업이야. 알아?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후야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얘네가 어떤 기업이냐면 e스포츠 플랫폼 생태계 만들어주는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데예요. 개인 방송 플랫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페이커 개인 방송 하잖아. T1 애들. 그잖아. 트위치에서 하니? 트위치 철수 있고. 하잖아. 도파 같은 데다 막 나와가지고 하잖아. 똑같아. 중국에도 롤 좀 잘 치는 새끼들 있지. 걔네가 여기서 방송한단 말이야. 그러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뭐 날려? 자꾸 별풍선 날리잖아. 별풍선 하면서 거기다 싹두리 써가지고 읽어달라고 하고 반용 새끼들 그거 거기서 수수료 떼가지고 기업 수익 내는 거 아니야. 얘네가 내수 중국 내수만 동시 접속자 수가 3억 명이야. 피크 시간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동접장 중국에서만 3억 명 내수. 롤드컵 하잖아? 5억 명까지 올라가요. 미쳤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이 기업에 몰린다니까? 엄청나잖아요. 내수만 3억이야. 엄청나잖아. 얘네가 그리고 롤판의 큰 손이야. 웬만한 대회는 얘네들이 메인 스폰서야. 샀지. 2021년도에 샀어. 21년도에 샀어.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 16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만원 되는 거야, 한 주에. 2만원. 2만원쯤 하면은 뭐 한 중저가 되거든요, 주식 이게?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쫙 얘기해주니까 와, 사야겠다 생각 들지 않아요? 매수가 5억 명. 와, 걔네가 100원씩만 계속 쏴봐. 얼마야, 벌써 매출이. 500억이야. 2시간에 500억 매출. 니네 2시간에 500억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무조건 간다. 샀어. 그래서 얘가 몇 달러까지 올랐냐면, 일단 1차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25달러까지 올랐어요. 수익률이 벌써 몇 프로니? 이게 30%? 미쳤잖아. 야, 역시 신의 손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후야라고 하는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이 하나 됐는데 도우이라고 있어요. 니네 말도 몰라요. D사.
얘도 후야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면 얘가 이제 지금 철수했지만 트위치 이런 거야. 여기도 개인 방송 플랫폼인데 롤 방송하는 애들 일부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도 해. 여기서 해. 그럼 얘네들이 경쟁 관계잖아. 그러면 후야 내수가 3억 명인데 얘네가 삐끗하면 1억 명 빠져가지고 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겠지. 출혈적으로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개인 방송 좀 보니?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DJ들이 중간에 싸소리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쓰는 화장품이 뭐 좋다느니, 자기가 뭘 먹어봤는데 맛있다느니, 몸이 좋아졌다느니, 아니면 대놓고 광고를 틀어버리는 책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이 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이거든. 중간에 광고 시간을 의무적으로 넣는 거야. 3시간 방송하면 1시간 방송 끝나고 5분 광고, 또 1시간 방송 끝나고 5분 광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니네 생각해봐. 한참 롤 재밌게 보고 있는데 광고 5분 떴어. 바로 이탈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얘네들이 돈을 버는데 광고 시간만 되면 민족 대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보던 애들 일로 가. 여기 보던 애들 일로 가는 거야. 그럼 광고 수익이 많이 안 나겠지. 그치? 심지어 시청자도 빠지니까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아예 광고를 안 해. 시청자 안 뺏기려고. 멍청하게. 이러면 수익이 나온다. 안 난단 말이야.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이. 근데 2022년도에 이 두 회사가 이게 텐센트라는 거 아니? 모르죠? T사 있어요. 돈 많은 회사인데 텐센트라는 회사가 이 두 회사 모두의 대주주가 돼요. 사실상 얘네가 두 회사를 모두 가지게 된 꼴이야. 그래서 그때 소문이 돌았어. T사에서 T사랑 후야랑 합병시킬 것이다. 근데 얘가 아까 전에 후야가 내수 5억 명이라고 그랬죠? 도우리가 2억 명 돼요.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 내수 7억 명이야. 중국 인구의 절반이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실제로? 동시에 총사수가 2시간에 7억 명인 거야. 이거 합병하면 정말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얘네 둘이 경쟁 관계여가지고 광고도 못했다고 했지. 그럼 광고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왜? 어차피 같은 플랫폼이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가나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가나 그냥 한 집에서 방만 옮기는 거야. 이 광고를 마음껏 쓸 수 있어. 나간 애들, 이 방송 보다가 나간 애들이 따로 갈 데가 없어. 그 무조건 거기 광고 보고 있어야 되고. 씨발 이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소문이 돌고 실제로 T사에서 추진을 해. 얘네 둘의 이제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서로 합병을 하려 그러면 가치가 낮은 쪽에서 가치가 이제 주식 그 뭐라 그러죠? 그 주가가 높은 그 회사에서 낮은 회사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걸로 하거든요. 하여튼 그거 복잡한데 어쨌든 D사 주식 10개나 후야 주식 하나 교환 비율까지 나왔어. 그게 2022년 한 중반쯤? 그때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25달러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29달러까지 갔어요. 그럼 난 거의 수익률이 거의 100%잖아. 지금 그렇잖아. 이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어? 합병이 되면 290달러 대수가 7억 명이야. 놓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 일단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때 한 번 더 했지. 이때 한 번 더 했어. 꽤 큰 금액이 들어갔어 여기 지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29달러면은 아주 완벽하게 내려가요. 28, 27 중간에 한번 살짝 올랐다가 26, 25까지 온 거야. 이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돼. 내가 25까지 왔을 때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지금 몇 프로야? 거의 20% 가까이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이득 보고 있다. 그리고 내수가 곧 7억명이 될 거니까 모르겠지. 근데 정말 이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천천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왔어. 내 원금까지 온 거야. 이미 원금 본 순간 손해야. 왜냐면 그 시간의 비용이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딴 데 투자했으면 또 더 벌을 수 있는데. 근데 이때도 아직 합병이 안 되고 있었고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끌렸단 말이야. 근데 16달러 딱 찍고는 얼마 안 돼서 중국 언론에서 발표가 났어. 합병 무산. 왜 무산이야? 도대체. 아니 원래 이렇게 교환기획까지 나오면 거의 성사되는 거거든요. 세부자금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산된 거야. 왜냐면 시진핑이 공산당 개새끼들고 시진핑이 있잖아.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한다면서 그때 알리바바 회장 감옥 보내고요. 텐센트에서 이거 두 개 합병하면 이 e스포츠 중국 내수 시장의 90%를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독점 기업 규제한다고 합병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공산당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보뚜박질을 치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3달러야. 벌써 여기서 마이너스 80%지? 그니까 석주에 내릴 땐 어떻게 하라고? 팔아야 돼. 내릴 때 팔아야 돼. 멍청하게 나처럼 물탈. 내가 그러면 이렇게 16까지 올 때까지 안 샀냔 말이야. 계속 샀어. 16에서 15, 14까지 계속 사 나는. 물탈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상가를 낮추는 거야. 쭉 떨어졌을 때 이제 겁나는 거야. 한 8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더 샀다가는 이혼하겠다. 왜냐면 이게 내 개인 돈도 있지만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여유 자금 있잖아요. 나중에 집 사고 뭐 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 돈도 들어가 있어 지금. 계좌를 공개하는 순간 내가 학원에 안 나오면 계좌를 공개하는 줄 알란 말이야. 근데 사실 5번 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5번 선지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지문에서 굳이 근거를 찾자면 사피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 사피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 순대외 부채국 상태. 순대외 부채국 상태. 여러분 순대외 부채국 상태라고 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거지? 그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거지? 그 다음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주가 상승 외에도 어쩌고 저쩌고에 기인한다. 기인한다 무슨 뜻이야? 원인이 거기 있다. 그럼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진 이유 이게 뭐라고 나왔죠? 주가 상승 때문이다. 돼요 안 돼요 이거? 됐어요? 주가 상승에 기인한다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부채가 커지는 거고 부채가 커졌다는 얘기는 B국에서 A국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A국에서 B국으로 투자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B국에서 A국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라고 아까 봤잖아 이거. 응?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B국에서 A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 반대는 뭐가 되겠어?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를 줄이겠지.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라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증권 투자 감소입니다. 알았지? 나머지 선지들은 한번 여러분 나머지 선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얘들아. 5번이 가장 헷갈릴만한 거였고 그 다음 11번은 이거는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고 이게 11번을 못 푸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보는데 지문에서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
크로마토그래피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양크. 그다음 두 번째가 음크야,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랑 음크의 차이점을 일단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내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 있죠? 이 목표 단백질이 양전화일 때 쓰는 거예요. 이때 용액에 들어가는 그 뭐죠? 이온 교환 수지. 이때 이온 교환 수지는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때 이거 한번 1차를 하고 나서 소금을 갖다 부어버린다고 그랬잖아. NaCl. 염화나트륨용을 갖다 부어버렸을 때 양이온인 나트륨이 이온 교환 수지랑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사라지는 거. 이게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고,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반대란 말이야. 목표 단백질이 음이온, 이온 교환 수지가 양이온. 그래가지고 소금물 때려 박으면 염소 이온이 이온 교환 수지랑 결합해가지고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지문 읽으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애초에 선진 판단을 못해요, 11번은. 보기 해석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뭐 1번 구간은 A, B, C 모두 양이온, 그죠? 2번 구간은 C, B는 양이온인데 A는 음이온, 그치? 그다음 3번 구간은 C는 양이온인데 A, B는 음이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만 잘 구분해 놓고 선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틀리신 분들 다시 풀어보세요. 고생들 하셨고, 주식은 내일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넘지 마시고, 안 그러면 나처럼 하루하루를 이혼의 위기에 살 수 있다. 알았지? 고생되셨어.